예, 2025년 3월 인공지능 최신 기술 동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네, 오늘 내용이 좀 많습니다. 언어 모델부터 해서요. 어, 언어 모델이 그록3랑 GPT 4.5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언어 모델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동영상 생성 모델 쪽에 중국에서 모델이 나온 게 있어서 소개시켜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에이전트 기술들이 이제 마누스라고 또 얼마 전에 크게 화제가 됐었던 제품이 있습니다. 마누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기술, 새로운 기술이라기보다는 과거에 있었던 기술인데 최근에 이제 새로운 영역으로 접목을 시도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제 만바라고 아마 작년에 트랜스포머의 대안으로 이제 잠깐 소개됐었던 적이 있었는데 네, 하여튼 그 만바가 다시 한번 또 나타났습니다. 만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잘 아는 이미지 생성 모델에 쓰이고 있는 디퓨전 모델, 확산이 이미지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언어 모델에서도 사용되고 있어서 그런 기술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서비스들이 계속, 그리고 그것도 무료로 빅테크들에 의해 가지고 오픈되고 있습니다. 한번 써보시면 좋을 제품들이 많이 있어서, 서비스들이 많이 있어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인공지능 투자라든가 뭐 규제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다음에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언어 모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에 머스크가 지구에서 가장 똑똑한 AI라고 해서 제품을 하나 소개를 했습니다. GPU가 무려 20만 장을 사용을 해가지고 학습을 했고요. XAI의 그록3입니다. 그록3라는 제품이 2월 달에 나왔고요. 음, 그룹2가 작년 8월에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룹3가 한 7개월 정도 만에 나온 거거든요. 이렇게 훈련 기간이 굉장히 짧죠. 214일이면 이제 7개월 정도인데, 이 그룹3 훈련 시작할 때 심지어 데이터 센터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데이터 센터도 없는 상황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7개월 만에 지금 그록3가 이제 나왔는데요. 이제 여기에는 아마 이 GPU 개수가 큰 역할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제 10만 개로 처음을 시작을 했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20만 개가 됐고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H100을 가지고 이제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참고로 이제 GPT-4 같은 경우에는 이제 GPU가 10,000개 정도 쓰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GPU 개수가 지금 한 1,000개 정도 있다라고 하거든요. 뭐 정확한 수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10만 개, 20만 개 진짜 엄청난 숫자인 것 같은데,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이렇게 굉장히 뭐 지구상에서 가장 똑똑한, 진짜로 그런 건지는 뭐 좀 잘 모르겠지만요. 일단은 뭐 평가 지표에서 그렇게 나타나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짧은 기간 안에 그렇게 좋은 성과, 성능을 보여주는 언어 모델을 만들 수 있었던 거는 다분히 GPU 물량 덕분이 아닌가 지금 그렇게 저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전 모델이라고 이제 그럭2죠. 그럭2 보다가도 뭐 성능도 한 30% 정도 빨라졌다라고 하고요. 뭐 정확도도 20% 이상 이제 증가됐다라고 합니다. 경쟁사 모델보다가도 빠르고 뭐 이제 정확도도 높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건 뭐 GPU를 이렇게 많이 갖다가 쓰면은 그냥 따라오는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스케일링 법칙이 아니냐라고 지금 얘기를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제 그럭3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들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데이터는 뭐 어떤 데이터들이 어떻게 사용됐는지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성능 향상에 대해서는 일단은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 어떤 그 GPU 개수가 많아서 연산량이 많아지면은 또는 데이터 셋이 이제 데이터가 크기가 많아지면 또는 이제 모델의 크기가 커지면 파라미터 개수가 커질수록 성능이 좋아진다는 이제 스케일링 법칙은 GPT 1, 2, 3 때부터 이제 확인된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최근에는 스케일링 법칙이 더 이상 동작하지 않는 게 아니냐라는 뭐 그런 의심도 있었었지만 제 생각에는 이렇게 20만 개의 GPU를
쥐고 학습을 했을 때 분명히 이렇게 성과가 난 거는 아직까지 스케일링 법칙이 죽지 않았다. 아마 좀 그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 그록 3가 발표된 시점이 2월이었는데 여기 이제 딥시크 R1이 소개된 지 얼마 안 된 때였었거든요. 딥시크 R1이 뭐 성능도 뭐 성능이었지만은 이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었던 거는 이제 저비용으로 뭐 사실 얼마나 저비용이었는지는 뭐 명확치는 않습니다. 논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100% 받아들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뭐 보셨던 그같이 뭐 수십만 개의 GPU를 쓰거나 그런 건 아닐 것 같고요. 뭐 저기 이 당시 이제 H100이 중국으로 수출이 안 되니까 H800을 가지고 썼고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은 H100도 수출 이미 내부적으로 몰래 가지고 있다라는 뭐 얘기도 있고요. 뭐 몇 천 개 정도 된다라는 뭐 그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어 네. 화면이 닫혔습니다. 어, 지금 뭐 화면이 이상한 거죠? 네, 화면이 닫혔습니다. 공- 이게 왜 갑자기 끊겼지? 보입니다. 네네. 이제 한 장표에서 너무 오래 머물렀더니 발생한 현상 같네요. 네, 네, 그래서 이 그록3의 성능은 이제 스케일링 법칙일 것 같다라는 이제 추측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성능 평가를 해보면 지구에서 가장 똑똑한 AI인 것 같아라고 뭐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물론 본인들이 자신 있는 영역에서 이제 평가를 했겠지만 이런 이제 뭐 수학이라든가 그다음 코딩 같은 영역에 있어서 딥시크라든가 그다음에 클로드 3.5 소넷이라든가 GPT-4보다가도 성능이 상당히 이제 좋은 그런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본인들이 잘하는 영역에 대해서만 어, 테스트를 했기 때문일 거라고는 일단 보여지고요. 관련해서 뭐 이제 일반인들이 테스트한 결과도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그록3랑 챗GPT하고도 비교를 하는 그런 자료들도 보면은 그록3가 우수한 것 같다라는 걸 보여주는 자료들이 이제 인터넷에서도 계속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아직 그록3가 아직 베타 버전이거든요. 정식 버전은 아니어서 그런지 좀 잘못된 정보들이 좀 출력되는 그런 문제점은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그록3는 무료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X 사용자 분들은 이 그록3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저도 한번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록3 훈련하기 위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전력을 사용을 했는지 한번 물어봤거든요. 느낌은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이렇게 답변이 나오는 게 이렇게 주르륵 이렇게 답변이 나올 정도로 빨랐고요. 거침없이 이제 답변이 나온다는 느낌을 받았고, 그리고 챗GPT라든가 뭐 다른 모델들에서 답변들은 이렇게 좀 요약형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보시면 이렇게 서술형으로 다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봤을 때 답변 내용이 되게 충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게 어느 정도 몇 기가와트 아워를 사용을 했는지 최종적인 숫자까지 여기 빨간색 표시로 되어 있는 부분까지 다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고요. 똑같은 질문을 챗GPT라든가 이제 퍼플렉시티에 답을 해봤는데 요 정도까지 충실하게 답변을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저는 이제 그록3 좀 만족스러웠고요. 지금도 좀 많이 그록3를 쓰고 있습니다. 특히 이 그록3는 이전에 트위터죠. 트위터, 그러니까 X에 있는 최신 데이터를 거의 이게 실시간으로 지금 반영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록3 발표, 뭐 테크니컬 리포트라고 해야 되나? 발표 자료에도 보면은 이게 실시간으로 어떤 훈련을 하고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모델에 이제 투입을 한다라는 부분을 이제 되게 강조를 하고 있어서 그런지 실제로도 제가 아까 앞서서 전력 사용을 물어봤던 것도 그록3 발표된
한 2, 3일밖에 답변을 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최신 트렌드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트위터를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뭐 이슈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논의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을 잘 해준다. 답변을 잘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트렌드 조사를 하신다라든가 또 그런 거 할 때는 이 그록스를 쓰시면은 상당히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만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아직은 베타 버전이어서 간간이 좀 잘못된 정보라든가 좀 거짓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정식 버전이 출시되면은 뭐 개선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픈 AI의 마지막 비추론 모델이 나왔습니다. 예, GPT 4.5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려 깊은 사람하고 대화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 모델이 맥락이라든가 분위기를 잘 이해를 하고 있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대화 능력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뒤에 몇 가지 제가 예도 좀 찾아봤거든요. 일단 비추론 마지막 모델이라고 한 거는 이제 아래 보시는 것처럼 이제 4.5 모델이 있게 되겠고요. 이제 지금 O3가 위에 있는데 이제 조만간 GPT-5에서 이 두 모델이 합쳐져서 하나로 합쳐진 모델이 조만간 나올 거라고 이제 합니다. 이제 뒤에서 이제 GPT-4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고 맥락을 잘 이해를 하고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보시게 될 텐데요. 음, 이게 뭐 어떤 특별한 무슨 새로운 기법이 적용됐다라거나 아니면은 또 그런 것보다는 제 추측입니다. 역시 이제 4.5에 대해서는 발표된 자료가 없습니다. 전혀 없고요. 뭐 그냥 마케팅 자료 정도만 있는데, 이렇게 테스트 결과를 하거나 실제 사용한 후기를 보면은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데이터셋이 뭔가 굉장히 좀 확보가 더 된 것 같다라는 느낌이었고요. 그 내용이 일단 제일 위에 보시는 것처럼 난리지 베이스가 굉장히 넓어졌거든요. 이 난리지 베이스가 넓어진다라는 거는 뭐 기본적으로 사용한 데이터셋이 이전보다가 훨씬 더 좋은 고급 데이터를 썼고 그다음 더 많은 데이터를 썼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욱 그 대화하는 자연스러운 대화도 가능해지는 것 같고 그리고 크리에이티브한 창의적인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도 많이 좋아진 것 같고 그 밖에도 이제 뭐 환각 현상이 줄어든다라든가 이런 건 이제 전반적인 추세에 해당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GPT 4.5의 특징인 것 같고요. 네, 성능도 보면 이제 GPT-4랑 뭐 일반적으로는 뭐 좋습니다. 좋은데 이제 일부 영역에서는 좀 큰 차이로 이제 좋은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어떤 일부 영역에서는 별로 차이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GPT 1, 2, 3 넘어갈 때는 뭐 전 모든 영역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압도적인 성능 향상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그런 거는 별 차이 없고 그런 부분이 이제 보이고 있고요. 제일 오른쪽에 이제 추론 모델이죠. O3 모델이 있는데 O3 모델에 대해서는 추론에서는 아무래도 이 모델이 추론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O3보다가는 이제 성능이 낮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좀 주목해 볼 부분이요. 제일 밑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관련된 부분인데 코딩 관련된 부분입니다. 코딩 관련된 것이 GPT-4 대비도 딱히 그렇게 좋아지지는 않았고요. 그다음에 O3에 대해서도 많이 좀 부족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제 인터넷에서 많은 후기들이 똑같은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GPT 4.5가 코딩에서는 좀 많이 좀 부족하다, 좀 실망스럽다라는 얘기가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GPT 4.5를 사용한 후기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이게 이제 현재는 이제 20만 원, 뭐죠? 계정을 갖고 계신 분들만 테스트를 할 수 있어서 저도 아직 접근은 안 돼서 일단 다른 분들이 올려놓은 걸 좀 참고를 했고요. 대표적으로 이게 하나 이제 나온 예 중에 하나가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라는 의미를 물어보면은 이제 4.5에서는 이 의미를 잘 파악을 해서 이제 알려준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짜장면을 실제로 싫어한다는 뜻이 아니고 자녀가 이제 먹고 싶어 하는 짜장면을 사주기 위해서 어머니가 본연의 감정이나 욕망을 중간에 있는 문단입니다. 그래서 감정이나 욕망을 억누르고 나는 괜찮아.
싫어한다라고 말씀하신 걸 함축적으로 이제 나타낸다. 자신을 희생하고 늘 자녀를 위해 뭐 이런 부분 이제 저는 당연히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이 부분을 지금까지 인공지능은 이제 제대로 답변을 못했는데 4.5에서는 이렇게 정확하게 맥락을 이해했다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이게 이제 제 생각에는 이런 그러니까 어머님은 짜장면 쉬었더란 관련된 많은 새로운 데이터들이 입력이 됐기 때문에 훈련에 사용이 됐기 때문에 이 4.5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 물론 이제 표현력 자체는 좋아진 거는 뭐 다른 문제일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는 이 여기에 대한 이 어머님은 짜장면 싫다고 하셨어라는 거를 포함하는 어떤 새로운 데이터들이 많이 투입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GPT-4.5에다가는 물어봤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물어봤고요. 해서 어머니는 짜장면 싫다고 하셨어요. 의미를 했을 때, 뭐, 길게는 안 나왔는데, 짧게 나왔는데, 여기도, 중간에 여기 세 번째 줄에 보시면은 어머니의 희생이나 가족을 위한 배려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4.5일 경우에는 이제 명확하게 이런 내용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GPT-4.5에서는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이렇게 정확하게 문맥 파악이 안 된 거죠. 분위기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단순히 음식에 대한 취향을 나타낸 것일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더 깊은 의미로는 이럴 수도 있다. 그 4.55 대비는 이제 4.45가 좀 더 명확하게 맥락이나 분위기를 파악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룹3에도 물어봤는데요. 그룹3는 뭐, 네. 짜장면을 어머니가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말하는 것이고, 예, 함축적인 의미라든가 어머니의 희생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거는 일단 훈련 학습 데이터 자체가 그lok은 좀, 아무래도 한국어 데이터를 많이 쓰지는 않으니까요. 이제 외국의 이제 빅테크들의 훈련 데이터에는 아마 그래서 제한적으로 해석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또 다른 예인데요. 이건 이제 외국의 사례입니다. 외국에서 이제 영어로 프롬프트를 4.5랑 이제 4에게 줬는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가족 비상 상황으로 인해서 프로젝트 마감일을 지키지 못한 동료에게 직원과 새로운 일정을 제안하는 친근한 이메일 초안을 어, 작성하세요라고 하면은 4.5는 예, 글을 일단 잘 쓰네요. 일단은 네, 잘 지내고 계신가요? 가족 비상 상황에 대해 듣고 연락드렸습니다. 가족이 최우선이니 필요한 만큼 시간을 충분히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감일을 놓친 거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상황에 맞춰 일정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 글을 참 잘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업무 재분배나 마감 연장 등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저희가 당신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세요. 참 글을 잘 쓴 것 같습니다. 포오고요. 포오에다 물어보면은 뭐 내용은 비슷합니다. 안부를 확인하고 어떻게 지내는지 계시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가족 비상 상황에 들었고 뭐 괜찮기를 바랍니다. 도와줄 일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말씀해 주세요. 예, 되게 좀 상투적인 느낌이 들죠. 앞에 4.5보다가는 좀 이제 상투적인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4.5가 이제 4.5 대비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를 여기 이런 예서 좀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샘 얼트만도 이제 이 모델은 이제 사려 깊은 사람과 대화하는 느낌을 주는 최초의 모델이고 의자에 앉아서 이제 실제 좋은 조언을 받고 놀란 적이 있다라고 하고요. 샘 얼트만 말고도 4.5를 직접 써본 사람들은 굉장히 흥미롭고 이거 쓰면서 되게 재미를 많이 느낀다라는 표현이 많았었습니다. 음, 네, 이렇게 공감도 잘해주고 표현력도 좋다면 이런 인공지능하고는 뭐 진짜 재미있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이제 사람들이 뭐 재미로는 몇 번을 시도해 볼 수 있겠지만 결국은 어느 정도 이제 자신에게 어떤 베네핏을 줄 수 있는지가 중요한데 그 부분이 좀 4.5에서는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것이 좀 일반적인 평가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새로운 모델이 또 하나 소개가 됐습니다. 하이브리드 추론 모델을 적용을 했고요. 하이브리드라는 거는
이제 앞에서 추론 모델 같은 경우에 이제 답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죠. 많은 이제 체인 오브 수속들을 해야 되고 하니까 시간이 걸리고, 근데 어떻게 이제 즉각적으로 답이 필요한 부분은 이제 바로 답변을 낼 수도 있는데, 이 하이브리드 추론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빠른 응답과 깊이 있는 사고를 이제 상황에 맞게 조절한다는 거죠. 그런 모델이 적용된 이제 최초의 모델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코드 작성에 이제 굉장히 어,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코드가 그러한 모델이 나왔는데 모델이 바로 클로드 3.7 소넷이 되겠습니다. 네, 이 클로드 3.7 소넷이 이제 클로드가 갈수록 좀 코딩 쪽으로 좀 이제 좀 집중을 하는 것 같고요. 예, 코딩 쪽에서 이제 굉장히 또 이제 탁월한 어떤 능력을 또 지금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테스트에서 봐도 다른 모델 대비 굉장히 이제 높은 성적을 보이고 있고요. 확실히 클로드는 이쪽 방향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코딩 쪽으로. 코딩이 그래도 그나마 아마 다른 어떤 방향보다는 좀 가장 짧게 좀 돈이 아마 될 것 같고요.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사업 방향이 될 것 같고, 뭐 이제 코딩 관련된 일을 하는 저로서도 상당히 이건 굉장히 뭐 바람직한 방향인 것 같습니다. 저도 클로드를 많이 씁니다. 이렇게 코딩을 생성해야 될 때 제일 좀 이렇게 보기 좋게 일단 만들어주고요. 이게 지금 보시는 그림이 클로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뭐 날씨 정보를 읽어가지고서 그 다음에 이제 메일로 보여줘. 이거 뭐 굉장히 이제 뭐 전형적인 요청하는 프롬프트죠. 코딩 만들 때 해서 했을 때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 이렇게 보여주고 예, 코드별로 잘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예전부터도 코딩을 할 때 이제 클로드를 많이 썼었고요. 클로드 3.7이랑 이제 GPT 4.5를 비교를 했을 때도 이제 압도적으로 3.7이 높다라고 합니다. 뭐 당연한 결과인 게 클로드 3.7 소넷은 코딩을 아예 타겟팅을 해가지고 나온 모델이고요. GPT-4는 뭐 코딩은 그렇게 관심 없고 보다 인간적인 대화, 보다 자연스러운 대화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이렇게 코딩 가지고 테스트를 했을 때는 이제 3.7이 훨씬 더 나은 결과가 나온 건 아마 당연한 결과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미지 갤러리를 만들어 달라라는 이제 어, 이미지 갤러리를 만들 수 있는 코드를 만들어 달라라는 요청을 했을 때도 그 결과를 한번 실행을 해보면은 클로드 3.7 선에서는 이렇게 어, 뭐 밑에가 이제 4.5고요, 위가 이제 3.7인데 훨씬 더 조금 더 이제 어드밴스된 모양으로 코드가 나온 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 했던 저기 LLM 모델이 뭐 지난 1, 2, 3월 동안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알리바바 모델인데요. 320억 개 파라미터를 가진 모델이고요. 320개밖에 안 되는데도 이 딥시크 R5는 6천억 개가 넘는 거죠. 물론 이제 그 MOE를 써가지고 일부 파라미터들만 이제 활성화되긴 하지만 일단 전체적으로 이제 6천억 개를 가지고 있는 이 모델과도 유사한 성능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 모델이 QWQ 32B인데요. 강화학습을 사용을 했다라고 하고요. 이것도 전부 다 오픈 소스로 공개됐다라고 합니다. 프리뷰가 작년 24년 11월에 공개됐을 때도 이거 성능이 괜찮다라고 했었었는데 이번에 이제 정식으로 발표가 됐고요. 그래서 네, 놀라운 성능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고 알리바바에서 이 만든 파운데이션 모델들이 저기 허깅페이스 쪽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이 Q1 파운데이션 모델을 가지고서 많이들 지금 또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불과 이제 파라미터 개수가 300억 개밖에 되지 않는데도 오른쪽에는 거대 모델들 뭐 수천억 개가 넘어가는 모델들에 대비해 가지고서 성능이 네, 굉장히 우수한 결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진짜 인공지능 쪽에서는
최근에 정말 선전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아마 오픈 소스의 영향이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물론 이제 뒤에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또 국가적인 이제 지원도 이제 상당 부분 큰 영향을 한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구글 제품입니다. 오픈 소스가 구글 이제 작은 모델인데, 파라미터 개수가 작습니다. 한 15개, 45개, 120개 되는 이제 작은 모델인데요. 어, 젠마 3이고요. 온 디바이스 모델입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이거는 GPU 한 개에서만 돌아가는데도 역대 최강의 성능을 보여준다라고 합니다. 멀티 모델도 되고요. 그래서 제미나이 2.0 모델을 경량화한 버전입니다. 그래서 젠마 3가 있고요. 그래서 챗봇의 성능 면에서도 다른 모델 대비 굉장히 성능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래 보시면 점이 나타나 있는데요. 이 점이 바로 필요한 GPU 개수입니다. 지금 두 번째에 있는 것이 예, 젠마 3인데요. 지금 GPU 딱 하나만 가지면 된다는 것이고, 왼쪽, 오른쪽에 보면은 이게 딥시크 모델인데 GPU가 저렇게 많이 좀 필요하다는 것이 이렇게 나타나 있고, 네 번째 거는 이제 O3인데, O3는 이제 정보가 공개된 게 없어서, 예, 저거는 이제 not available이고요. 그래서 파라미터 크기가 이렇게 작은데도, 어, 이게 오픈소스 모델 중에서는 토큰 컨텍스트 창도 굉장히 깁니다. 12만 개나 지원을 하고요. 언어도 뭐 35개 이상 지원하고, 텍스트 이미지 짧은 비디오까지 다 지원을 한다라고 합니다. 멀티모달 분석 기능도 제공을 해서 에이전트 구축을 위한 함수도 이제 사용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젠마가 앞으로 또 얼마나 또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또 도움을 줄지 한번 또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재미있는 모델이 하나 나왔는데요. 이제 4주 만에 개발이 완료됐다고 합니다. 이제 중국어 번체 모델이고요. 수학이라든가 논리적 추론에 탁월하고 예, 120개의 엔비디아 H10 GPU를 가지고 썼다라고 하는데 이거 만든 회사는 뜻밖에도 저기 아이폰 만드는 팍스콘이라는 회사라고 합니다. 팍스콘에서 이제 팍스 브레인이라는 이름으로 모델을 만들었는데요. 메타의 라마 3.1 구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이제 고급 추론 기능도 가지고 있고 이제 엔비디아랑 적극 협력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4주 만에 이렇게 높은 수준의 AI를 만들 수 있었는데요. 이제 좀 두 가지 포인트가 저한테 떠올라서 여기다 좀 적어봤는데요. 일단 대만이 이렇게 이 폭스브레인에서 이제 얘기하기를 폭스브레인을 딥시크하고 이제 바로 비교를 하고 있거든요. 딥시크에 비해서 이제 조금 뒤처져 있다. 그래서 이 딥시크를 따라잡기 위해서 이제 본인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그 내용 중에 보면은 예, 대만에 있는 한 장관입니다. 장관이 한 얘기가 중국이 이제 앞서서 보셨던 것처럼 인공지능 모델에서 굉장히 앞서가고 있고 뭐 딥시크라든가 이런 게 나와서 굉장히 많은 사용자들을 확보를 하고 있고 많이들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딥시크를 통해서 나오는 내용 중에 상당수가 거짓된 정보라든가 왜곡된 정보가 많다라는 거죠. 특히 아마 대만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마 이런 정보들이 많겠죠. 대만에 대해서 어떤 거짓되고 왜곡된 정보들이 많겠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경각심에서 이 대만 정부도 이제 발벗고 나선 거죠. 그래서 정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한 부분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굉장히 이제 많은 돈도 이제 투입을 해서 이런 부분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저희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죠. 저희도 지금 뭐 저희가 만든 언어 모델이 뭐 전세적으로 그 전 세계적으로 쓰이는 게 있느냐라고 한다면 거의 없죠. 거의 없습니다.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전혀 없는 건 아니고 이제 거의 없는 상황인데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뭐 이런 데서 나온 언어 모델들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쓰는 거죠. 거기서 나온 정보를 사실처럼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도 빨리 뭔가를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빅테크들이 만든 언어 모델에 따라가기만 한다면은 뭐 우리나라에 관한 정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이제 왜곡될 소지도 있고 뭐 그런 얘기들이 벌써 나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좀 빨리 좀 뭔가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제가 이 소식을 접하고서 느낀 거는
이 대만 업체죠. 대만 업체. 엔비디아의 수장도 대만 출신이고. 그래서 제가 떠올랐던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속담이. 이게 수양산 그들이 강동 80리를 간다라는 게 있죠. 그래서 어떤 뭐 돈이 많거나 권력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친척이라든가 그 이웃에 있는 사람들도 덕을 본다라는 거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 폭스콘도 이 엔비디아의 그런 좀 덕을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빨리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좀, 네,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두 가지 포인트가 좀 머릿속에 떠올라서, 예, 요 내용을 한번 적어봤고요. 예, 그 다음으로는 이미지랑 동영상 생성 모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국 텐센트가 만든 오픈소스 모델이고요. 풍류한 비디오, 이미지 투 비디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넣으면은 이미지랑 이제 프롬프트를 넣으면 동영상을 생성을 해주고요. 텍스트를 넣어도 이제 해주는데 시각적 일관성이라든가, 그다음에 물리 법칙, 그다음에 맥락적 인식 같은 거를 잘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에 이제 소라가 처음 나왔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좀 개선이 됐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구글 BO2에 비하면은 결과값이 조금 이제 거칠지 않나라는 뭐 평가도 있습니다만 계속 이제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음, 네, 이제 요거, 어, 5초 정도 이제 비디오 클립 만들 수 있다라고 하고요. 5초 정도 만들 수 있다고 그러고, 이 모델의 매개 변수는 한 135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알리바바에서도 비디오 생성 모델을 만들어냈습니다. 완 2.1이라고 하네요. 완 2.1인데 파라미터 개수는 145개라고 하고요. 이것도 역시 이제 오픈 소스로 공개를 했습니다. 알리바바도 굉장히 이제 오픈 소스 정책을 많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완 2.1은 텍스트 효과를 지원하는 이제 최초의 AI 영상 생성 모델이라고 합니다. 노트북에서도 쓸 수 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노트북에서 하면 480 해상도의 5초 길이 영상을 만들어주는데 한 4분 정도면은 이제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료로 사용을 해보실 수가 있거든요. 알리바바 웹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이제 가입을 해야 되고 이제 그 비용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다른 어떤 이제 이런 서비스를 해주는 데서 뭐 한 두 번 정도 무료로 할 수 있게 해주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롯데타워고요. 롯데타워 이미지를 올려놓고 프롬프트로는 이제 이 빌딩이 하늘로 로켓처럼 올라가는 그림. 예. 그 밑에 프롬프트는 제가 쓴 겁니다. 그래서 빌딩이 로켓처럼 하늘로 올라가는 거라고 이제 프롬프트를 줬을 때 오른쪽 이미지를 만들어 줬거든요. 5초짜리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좀 재밌으시죠? 네. 네. 뭐 원했던 결과는 아니지만 하여튼 재밌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다양한 그림들이 있고 5초 정도 이렇게 실행을 해볼 수 있거든요. 한번 요거는 알리바바의 원 2.1 사이트에 가셔가지고 한번 직접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I 에이전트 및 개발 도구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누스가 또 한번 사람들을 이제 놀라게 했습니다. 성능이 이제는 괜찮았고요. 마누스는 문제를 분석을 하고 작업을 수행해서 이제 결과를 만들어내는 에이전트입니다. 자동화된 에이전트인데요. 처음에는 마누스만 보였고, 마누스라는 이 제품이 와, 굉장히 결과도 잘 만들어내고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하나하나 이제 벗겨보니까 그 내부에는 클로드의 3.5 소넷이 들어 있었었고요. 어, 그리고 이제 뭐 일반적으로 오픈 소스로 이미 공개되어 있는 그런 툴들을 이제 많이 써서 그러니까 이 툴들을 이미 있는 툴들을 잘 엮어놓은 어떤 그런 좀 래퍼라고 해야 될까요? 그 정도 이제 수준이어서 처음에 이제 이 회사에 갖고 있던 그 기대만큼은 처음보다는 아니지만 하여튼 어쨌거나 사용을 해보면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처음에는 이런 얘기를 안 했죠. 처음 얘기를 안 했는데 누군가가 이걸 찾아냈습니다. 누군가가 잘 들여다보니까 이거 클로드 3.5랑 구조가 비슷하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시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했고요. 이제 그때부터는 공개적으로 이제 우리는 클로드랑도 하고 앞으로는 알리바바 이제 큐온이랑도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뭐 하여튼 이 툴은 멀티 에이전트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픈 AI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구글의 딥 리서치들은 이제 본인들이 만든 그 파운데이션 모델을 사용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마누스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다른 이제 모델들을 엮어가지고 이렇게 묶어가지고서 하나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 보면 이제 웹브라우저에 옆에 이제 브라우저 유즈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 회사가 만든 게 아니고요. 오픈 소스로 공개되어 있는 툴입니다. 뒤에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유용하게 저희도 직접 쓸 수가 있는 툴이어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누스가 이 AI 에이전트를 평가하는 그 벤치마크에서도 이제 굉장히 이제 압도적으로 높은 이런 성능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픈 AI라든가 그다음에 이전의 다른 소타 제품들보다도 굉장히 높은 성능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네, 이것도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은 어, 실제로 이제 이런 명령을 프롬프트를 줬을 때 이 마누스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직접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네, 한번 소개만 시켜드리겠고요. 네. 앞에서 이제 브라우저 유저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음, 이 브라우저 유저가 예전에 셀레니움이죠. 셀레니움. 파이썬에서 셀레니움을 쓰게 되면은 브라우저를 컨트롤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웹페이지를 액세스를 하고, 그 다음에 웹페이지의 어떤 특정한 부위를 찾아가고, 뭐 데이터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분석까지는 아니죠. 데이터를 읽어올 수 있는, 특정한 위치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올 수 있고, 이제 어, 그러한 어떤 뭐 함수라고 그래 그런 걸 제공하는 이제 셀레니움이라는 라이브러리 파이썬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도 잘 쓰고 있고요. 이제 회사 업무 중에서 자동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그 셀레니움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셀레니움의 인공지능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코드 이렇게 해주고요. 해야 될 일을 이렇게 자연어로 이렇게 해주고서 실행을 하면은 예전에 이제 셀레니움에서 코드 한 줄 한 줄 짰던 거를 이 툴이 인공지능이 이걸 다 해줍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좀 흥미로울 것 같고 이거는 저 직접 한번 써보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어떤 해커 유스라고 하는 사이트에 가가지고서 10개 탑 10에 해당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와서 뭐 정리를 해가지고 그거를 뭐 점수로 환산해서 뭐 알려달라고 뭐 예전 같았으면은 그 셀레리움 이용을 해가지고 코드 읽어와가지고 한 줄 한 줄 다 해야 됐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이제 요 툴을 쓰면 이것도 이제 파이썬 툴입니다. 파이썬 툴 써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거를 실제적으로 이 자연어를 코드로 바꿔가지고서 다 해서 결과를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요것도 한번 써보시면은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마누스가 AI 에이전트 툴을 내놓자마자 오픈 AI도 바로 AI 에이전트 구축을 위한 API 도구를 냈는데요. 요즘 보면 오픈 AI가 좀 바쁜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서 이제 뭐 새로운 제품들이 나오고 본인들보다 더 나은 거 나올 때마다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되니까 매번 이제 어떤 새로운 제품이 소개되면 바로 거기에 대응해서 뭘 내놓고 또 지금 뭐 4.5도 보면은 뭐 그렇게 사람들이 약간 좀 실망감을 내비치는 그런 상황이고 어쨌거나 좀 오픈 AI가 좀 많이 좀 바쁜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마누스가 AI 에이전트 이런 툴을 내니까 바로 이어가지고서 이제 본인들도 이런 툴을 내놨고요. 방법은 비슷합니다. 앞에서 이제 브라우저 유저라든가 그런 거 비슷하게 예전에는 이제 하나하나 코딩을 다 해야 됐었던 거를 자연어로 이렇게 해줘. 라고 처리만 해주면은 알아서 이제 다 해주는데 이게 인터넷을 뒤져가지고서 뭐 데이터를 읽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내 PC 안에 있는
파일들을 이제 검색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컴퓨터를 직접 컨트롤을 해가지고 어떤 동작을 할 수 있는, 요거는 이제 잘만 되면 되게 편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컴퓨터를 직접 저희가 마우스로 키보드로 입력하고 하는 게 이제 많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해봅니다. 사실 그게 이제 업무 자동화인 거고,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필요한데, 의도는 좋은데 이 오픈 AI의 이 컴퓨터 사용이라든가 이 부분은 실패율이 너무 좀 높고요. 성공률이 한 30%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네, 아직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하여튼 컴퓨터를 이제는 자연어로 이렇게 음, 자동화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곧 올 것 같습니다. 네. AI 에이전트가 계속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학계에서도 AI 에이전트를 좀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방법들이 없을까라는 고민들이 계속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AI 에이전트를 위해서 메모리 아키텍처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시도도 있다라고 합니다. 예전에 이제 AI 에이전트들이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를 그냥 입력하고 결과물 저장하는 그 정도 수준이었다라고 한다면은요, 이런 이제 새로운 메모리 관리 아키텍처는 마치 인간의 뇌가 지금 인간의 뇌가 새로 들어온 정보들을 잘 이렇게 조직화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곳곳에다 이렇게 잘 넣어두고 그다음에 이전에 있는 정보들과 새로운 정보들을 연결하는 작업도 하고 그런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하죠. 그 작업들이 이제 되게 쉬거나 아니면 잠을 자거나 또 이제 멍하게 있을 때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멍하게 있는 게 결국 나쁜 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멍하게 있을 때 머릿속에 이제 들어왔던 기억들이 잘 조직화되고 정리가 되고 연결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 AI 에이전트를 위해서 그런 아키텍처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보들이 들어오게 되면 사용자들과의 주고받았었던 어떤 정보라든가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은 그것들을 계속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기존에 있었던 기억 정보들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이제 분석을 해내고 또 이제 따로 또 저장도 하고 뭐 유사한 기억들을 또 찾아가지고 자동으로 연결하는 그런 작업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뭐 이제 진짜 AI 에이전트가 이제 사람처럼 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를 연구한 논문이 나와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벤지오 교수님입니다. 벤지오 교수, AI 대부 벤지오 교수님인데요. AI의 재앙적 시나리오는 바로 앞에서 설명드린 AI 이 에이전트 때문에 발생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이전트가 인간의 간섭이 없이도 작동하니까 이런 자동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기 쉽다라는 거죠. 하는데 이거 관련된 정말 재앙적인 이런 재앙적인 시나리오는 바로 이 에이전트 때문에 발생할 거다라고 지금 현재 스위스 다보스에서 세계 경제 포럼이 열리고 있는데 여기에서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좀 와닿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 인공지능 자체가 뭘 한다기보다는 이게 실제적으로 어떤 동작을 하게 만드는 에이전트 때문에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피지컬 AI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떤 물리 세계와 연결되는 그런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얘기되는데 그것도 이제 결국은 에이전트랑 연결이 될 텐데 거기에서 바로 진짜 재앙적인 어떤 결과가 초래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갈수록 인공지능이 저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고요. 한때는 뭐 인공지능이 뭐 인류를 멸망시켰겠거니 그런 우려에 대해서 그럼 터무니없는 얘기하라고 그냥 했었는데 뭐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더 실존적인 어떤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한번 최근에 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있고요. 자, 새로운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산 방식이라고, 이 확산 방식이 바로 디퓨전이죠. 디퓨전이고, 저희가 잘 아는 디퓨전 스테이블의 그 바로 디퓨전이고, 인공지능 이미지 생성 모델에서, 뭐 예전에는 뭐, 간 방식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베리에이셔널 오토 인코더 사용하는 방법도 있었는데, 이제 최근에는 전부 다 디퓨전 방식으로 바뀐 거죠. 디퓨전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 노이즈 상태에서 노이즈 성분들을 조금씩 없애가면서 이제 이미지를 만드는 거죠. 노이즈를 어떻게 없애느냐? 그 노이즈를 예측을
거죠. 노이즈를 예측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학습을 계속해서 어떤 특정한 단계에서 발생할 노이즈는 이런 거야다라고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서 학습을 시킨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미지를 생성할 때는 그 노이즈 정보를 예측을 해서 그 예측된 정보만큼 노이즈를 없애주게 되면은 이제 실체적인 이미지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디퓨전 모델의 핵심인데요. 이미지 생성하는 모델의 핵심인데 이거를 바로 언어 모델에 적용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왜 그러면 이제 디퓨전 모델을 언어 모델에다가 적용을 했냐라고 하면 이 언어 모델은 뭐 지금 트랜스포머 기반이죠. 트랜스포머 이제 디코더 기반인데 트랜스포머의 디코더는 한자씩 한자씩 결과물이 나옵니다. 문장을 만들 경우에 단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뭐 하나씩 하나씩 나오는 거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단어가 하나하나 예측돼서 나올 때마다 그 이전에 나왔던 단어들을 전부 다 다시 이제 어텐션을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전부 이전에 나왔던 단어들을 전부 다 어텐션을 계산을 해야 또 다음 단어가 나오고 다음 단어 하나가 톡 튀어나오면 또 그 한 단어랑 뒤에 있는 거 다 통해서 이렇게 되니까 연산량도 무지무지 많고 일단 연산량이 일단 무지무지 많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확산 방식을 사용을 하면 단어를 한 개 한 개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그냥 나올 수 있는 단어를 전부 착 출력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노이즈를 제거를 해가는 방식으로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속도가 당연히 빠르겠죠. 한 개씩 이제 만들어내는 구조가 아니라 한 번에 쫙 뭐 템플릿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잘못된 걸 수정해 가는 거니까 이 LLM보다가는 10배 정도 빠른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고, 뭐, 속도가 빠르니까 이제 그만큼 GPU를 덜 쓰니까 당연히 이제 비용도 저렴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어, 오른쪽에 있는 두 개, 머큐리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확산 모델을 쓴 겁니다. 그래서 성능은 뭐 그렇게 비슷합니다. 성능이 월등히 좋다 그런 건 아니고 성능은 뭐 한 중간치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텐데 속도가 이제 엄청 빠른 거죠. 아웃풋 스피드가 뭐 왼쪽에 있는 트랜스포머 기반의 제품들보다는 월등하게 이제 빠른 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실제로 한번 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보시면은 네. 오른쪽이 이제 확산 모델을 사용을 한 건데요. 자, 전체를 한번 딱 보여주기 위해서 노이즈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네, 한 14번의 이터레이션에서 이제 바로 컴플리트가 되는데, 이제 왼쪽에는 예전에 트랜스포머 기반으로 하면 한 토큰 하나하나 이렇게 출력을 하기 때문에 이제 훨씬 더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드렸고요. 또 하나, 트랜스포머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순차적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연산량이 이제 많게 되는데요. 이건 순차적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들어왔던 거를 전부 다 다시 계산을 해야 되니까, 연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작년 초에 만바라고 하는 기술이 소개가 됐었습니다. 이 만바라는 거는 밑에 보시는 것처럼 알레넨이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어,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인 거죠. 그래서 이 순차적인 데이터가 있을 때, 시퀀셜한 데이터가 있을 때 이 데이터를 이제 차례대로 이렇게 넣어서 그 결과를 다음 단계로 넘기는 거죠. 뭐 아주 옛날에는 이제 쓸만했는데 이게 이제 길어질수록 이제 들어가는 입력하는 데이터가 길어질수록 예전에 있는 데이터들이 다 이제 희석이 돼 버리고 정보가 없어져 버리니까 가장 최근에 있는 정보가 남으니까 이제 한계가 있어서 이제 이게 못 쓰고, 그래서 결국 어텐션이 나온 거죠. 어텐션이 나와서 이제 트랜스포머가 나왔던 건데, 이 구조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이 구조로 다시 돌아가되, 이전에 한번 계산했던 걸 다시 계산하지 않도록 하는 게 바로 이제 만바의 핵심인 거고요.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 데이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 판단을 해가지고 그 데이터가 중요하다라고 단어가 중요하다라고 판단되면 그 단어를 계속해서 압축을 해가지고서 남겨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설명은 굉장히 이제 제가 쉽게 드렸는데 그 내용이 그러니까 새로운 단어가 이제 나왔을 때 그 단어를 이제 분석을 해서 그 단어가 이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파악을 해가지고 그 정보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 때 잘 넘겨주는 그런 구조를 이제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이라고 하고요. 이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이 계속 쭉 연결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제 문장을 만들어내야 될 때 이 문장을 통과해 가면서 단어를 이제 생성을 해내게 되면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단어가 나오면 다음 단어를 예측하기 위해 가지고 이전에 있었던 모든 단어를 다 다시 긁어가지고 어텐션을 처리를 했었어야 했는데 여기 만바 구조에서는 일단 한번 지나간 건 다시 안 봅니다. 일단 안 보고요. 일단 지나간 거에 대한
뭐 엑기스라고 해야 될까요? 핵심 정보만 가지고 있다. 그 정보만 가지고 이제 다시 비교를 해가지고서 새로운 단어를 생성하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이제 빠르고 그다음에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GPU 사용량도 상당히 줄어들고 그러한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작년 초에 나왔고 이제 지금은 언어 모델이 하나 나왔습니다. 만바를 사용하는 언어 모델이 하나 나오긴 했는데 이렇게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고요. 미스트랄도 이제 만바를 사용한 언어 모델을 하나 냈었고요. 지금 여기에서는 음성 복제에 이 만바를 사용한 사례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 5초 정도의 어, 샘플 데이터를 넣어주면은 이거를 복제를 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이제 오디오를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만바가 이제 계속 좀 여기저기에서 지금 이제 사용되고 있다라는 이제 그 사례를 한번 보여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새로운 인공지능 서비스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여기서부터는 정말 한번 조금 이제 재밌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써보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네,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에서 AI 과학자, AI 코 사이언티스트라는 제품을 냈습니다. 이게 이제 제미나이 2.0 기반이고요. 이것도 뭐 다중 에이전트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어로 이제 연구 목표를 이 과학자가 입력을 하면은 이제 나머지는 다 알아서 이 과학자가 해주는 거죠. 음, 실제로 이 시스템을 이용을 해가지고 벌써 3건 정도 중요한 논문이 나왔고, 그 다음에 뭐, 굉장히 뭐, 결과가 괜찮은 걸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주로 병원 쪽에서 이제 좀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신약 개발이라고 뭐, 간섬유증 치료, 이런 부분에서 지금 연구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구글은 코어 사이언티스트다. 일단은 뭐 이 인공지능이 뭐 연구자를, 뭐 과학자를 뭐 대체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 일단 도와주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요. 네, 뒤에 한번 이게 진짜로 언제까지 앞에 코자를 붙이고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코자 떨어지는 시간이 그렇게 멀리 안 갈 것 같습니다. 네, 저 뒤에 비슷한 얘기 또 나올 때 그때 한번 더 짚어보도록 하고요. 구글이 또 재밌는 서비스를 공개를 했는데요. 제미나이 기반의 텍스트 임베딩 모델을 공개를 했습니다. 텍스트 임베딩이라는 거는 이 언어 모델이 이 저기 언어를 처리를 할 때 어차피 뭐 텍스트는 이해를 못하니까 텍스트를 이제 숫자로 다 바꾸게 되는 거죠. 이제 벡터로 다 바꾸게 되는데 그냥 바꾸는 게 아니라 이 단어들이 갖고 있는 의미를 최대한 이렇게 함축할 수 있도록 그 값을 바꿔주는 거죠. 이러한 작업이 이제 예전에 워드 투 백이라는 논문에서 처음 이제 사용이 됐었었고, 그래서 이 텍스트임에도 이걸 숫자로 바꾸고 났음에도 그 벡터 공간 속에서 오른쪽에 그림 보시는 것처럼 고양이라든가 고양이 이제 키튼이라든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 거는 밀접한 위치에 있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련성도 맨하고 우먼의 관계라든가 킹이나 퀸의 관계가 이렇게 일정한 이렇게 좌표 공간 안에, 벡터 공간 안에서도 보일 수 있도록 이 벡터 값들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거 가지고 뭐 결국 이제 어텐션도 구하고 이제 다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 기반으로 지금 현재 저기 언어 모델들이 다 동작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 임베딩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가 결국은 이 언어 모델이 얼마나 잘 동작하느냐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미치겠죠. 그래서 이 예전에도 이제 구글은 이미 이런 워드 임베딩을 오픈을 해가지고 쓸 수 있게 했었었거든요, 무료로. 그래서 이번에 새로 제미나이 기반의 진짜 이거는 제미나이 이 대규모 언어 모델에 사용되는 이거 기반으로 되어 있는 걸 새로 또 오픈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쓰게 된다면은 진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절약해서 성능이 좋은 언어 모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 네, 이 텍스트 임베딩 모델도 지금 공개를 했고요. 그다음에 코딩을 도와주는 제미나이 코드 어시스턴트도 이것도 무료로 공개를 했습니다. 지금 VS 코드라든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이거 다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창에다가 이런 코드 만들어주라고 하면 바로 다 만들어주고요. 코드도 다 분석을 해주고, 네, 그리고 한국어로도 지금 코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국어로도 하면은 코딩 다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로 코드 몰라도
코드 몰라도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고 소프트웨어를 작성할 수 있는 세상이 왔다라고 하죠. 물론 저는 그게 100% 동의는 하진 않기 때문에 일단은 예, 좀 말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할수록 갈수록 지금 코딩이 쉬워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뭐 각 이제 종종 코딩을 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으로부터 많은 도움 받고 있고 앞에서도 클로드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라고 했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재미있고 새로운 내용으로 코딩도 한번 해봐야겠다, 새로운 것도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제 앞으로 갈수록 프로그래머들이 어떻게 될까, 뭐 좀, 뭐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앞부분에서 구글이 AI 코 사이언티스트라고 했는데요. 여기는 아예 그냥 AI 과학자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오토 사이언스라는 회사인데요. 여기에서 코어 사이언티스트가 아니고요. 이 AI 과학자, 이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본인이 논문 주제를 정하고 논문을 써서 그 논문이 실제로 컨퍼런스에 억셉트 됐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과학자 이름이 칼이라고 하는데요. 그 칼이 쓴 논문이 International Conference on Learning Representation이라고 하는 국제 컨퍼런스에 공식적으로 수락이 됐다라고 합니다. 해서 인간 개입이 최소화된 상태에서 직접 쓴 논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뉴스를 듣고서 제가 기억이 났죠. 이게 작년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일본의 사카나 AI라고 아마 기억나실 텐데요. 일본의 AI 유니콘입니다. 일본에 있는 AI 유니콘이고요. 여기서도 AI 과학자를 만들겠다라고 해가지고서 만들어진 회사였었죠. 그래서 제가 한번 급히 찾아봤습니다. 얘네는 뭐 하고 있나라고 찾아봤더니 예, 사카나 EA에서도 본인들의 논문이 앞에서 똑같은 그 ICLR 국제 컨퍼런스에 본인들이 쓴 논문이 수락이 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논문이 밑에 보이는 요 8페이지짜리 논문이고요. 이제 짧은 논문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AI 사이언티스트입니다. AI 코 사이언티스트가 아니고요. AI 사이언티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공지능이 저희가 지금까지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뒤에 말씀드릴 텐데요. 저희 이제 지금까지 인공지능이라는 게 인간을 도와주고 인간의 보조적인 수단이고 그렇게 어쩌면 저희가 위안을 해 왔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 위안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고 이 인공지능이 저희의 수단이 아니라 어쩌면 인간이 수단이 되어가는 게 아니란가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논문을 다 써두면 인간이 이제 거기에 오류가 있거나 뭐 이런 거를 좀 정리를 해주거나 아니면 뭐 논문 제출하는 과정을 대신해 준다라든가 이렇게 오히려 이제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을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느낌이 들었고요. 음, 당장 이제 이렇게 나오면은 뭐 반발하는 데가 많겠죠. 뭐 일자리 걱정도 있고 하니까 아마 그래서 앞에 구글에서도 일단 앞에 코자를 붙인 것 같습니다. AI 코 사이언티스트이지만 뭐 구글이 앞에 코자 빼고 구글이 운영하는 과학자 만드는 거는 이제 시간 문제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고요. 네, 조금 이제 다른 얘기를 조금 넘어가 보면은 이것도 이제 제가 최근에 좀 OCR 관련돼 가지고 무슨 코딩을 좀 하다 보니까 이 OCR 관련된 눈이 좀 눈에 들어와서 보니까 미스트랄이 이런 OCR 인공지능 OCR을 기술을 소개를 했습니다. 음, 이게 인공지능들이 전반적으로 보면은 인공지능 모델들이 이제 각자 자기들의 특화된 기술을 하나하나씩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클로드 같은 경우는 코딩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글 같은 경우에는 멀티모달 쪽으로 이제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고, 이게 각자 이렇게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이 미스트랄 같은 경우에 이제 OCR 같은 경우에 집중을 하고 있어서 PDF라든가 이미지 같은 거를 업로드를 하게 되면은 그걸 잘 읽어가지고 이렇게 해주는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이제 B2B로 이쪽은 많이 이제 포커싱을 하고 있는데요. B2B 내에서도 많은 문서들이 이제 PDF라든가 이런 문서로 되어 있고 또 뭐 이미지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텍스트화할 수 있다면 그리고 이걸 이제 벡터 DB라든가 이데 저장을 할 수 있다라면은 굉장히 많이 유용하게 쓸 수 있어서 B2B 관점에서 아마 이런 거에 굉장히 포커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 미스트랄 OCR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PDF 논문을 텍스트로 지금 바꾸는 그 화면인데요. 지금 PDF 논문에 이렇게 이미지도 있고 텍스트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 네, 파이썬에서 API를 이용을 해가지고 변환을 하면은 네, 이렇게 되게 잘 보여주더라고요. 이렇게. 네, 굉장히 유용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다국어도 지원을 한다라고 해서 이제 왼쪽에 기사 하나를 이제 스크린 캡처를 했습니다. 텍스트를 긁은 거 아니고요. 이미지로 이제 화면 캡처를 해가지고 앞에 있는 그 미스트랄의 그 이제 르챗이라는 곳에서 그 무료로 사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봤더니 오른쪽에 내용이 결과입니다. 이제 왼쪽에 있는 내용을 OCR이 읽어가지고 오른쪽으로 바꿔줬는데 많이 틀립니다. 상당히 많이 틀립니다. 내용이. 네. 아래쪽은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뭐, 제목도 일단 너무 틀리고요. 그 다음에 뭐, 밑에 있는 중간 제목도 많이 틀리는데, 특이한 점은 이 OCR이 읽어드린 데이터를 그냥, 그냥 그대로, 읽은 데이터를 그대로 변환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문맥에 맞춰가지고서 선택을 한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만약에 OCR이 인식을 했으면 사실 오른쪽에 있는 내용이 말이 전혀 안 돼야 될 텐데, 문장이 전혀 말이 안 돼야 될 텐데, 보시면은 문장들이 다 말이 맞아요, 문장들이. 그래서 이 미스터리 OCR하고 그다음에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가지고 OCR 내용을 읽은 다음에 그거를 문맥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이렇게 적어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미스터리 OCR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봤고요. 자,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 난리 났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코파일럿 기능 강화하고요. 그다음에 보이스 기능이라든가 think deeper. 예, 이거 뭐 복잡한 이제 문제를 다루는데 최적화된 기능이죠. 이 전부 다 무료로 풀었습니다. 무료로 해서 밑에 이제 think deeper 같은 경우 사용을 하면은 이제 GPT 프로 사용자에 해당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코파일럿은 운영체제 이제 윈도우 11에 이제 기본 탑재되어 있고요. 요 띵크 디퍼를 한번 쓰시려면은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에 이제 로그인을 하시면 된다라고 합니다. 라이너 혹시 아시는지요? 라이너 국내 토종 기업이고요. 글로벌 유저가 1,00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1,000만이 넘는 인공지능 검색 서비스 회사인데요. 딥 리서치라는 제품을 내놨습니다. 비교를 해보면은 이제 오픈 AI라든가 퍼플릭시티에서도 이제 이런 리서치 기능이 있는데, 어, 일단 뭐 성능 지표에서는 훨씬 낫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속도도 뭐 빨라서 퍼플렉시티 같은 경우에는 평균 한 3, 5분 정도, 딥 리서치는 10분 정도 답변이 소요된다라고 하네요. 근데 라이너 딥 리서치는 한 1, 2분 만에 결과를 보여준다라고 하는데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뒤에 한번 보시겠고요. 이 라이너라는 회사가 음, 생성 AI 관련 소비자 앱에서 2년 연속 탑 10에도 이제 선정될 정도로 인기가 있는 앱이고요. 주로 이제 연구원이라든가 그다음에 대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한다라고 하고 이제 나름 정확도가 되게 높다라고 합니다. 이 검색 결과가 되게 정확도가 높아서 이제 연구원들이라든가 대학생들이 많이 쓴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최신 인공지능 기술 동향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제 제가 다음번에 이제 인공지능 최신 기술 같은 거 이제 말씀드릴 때 여기서 한번 참고를 해볼까라고 해가지고 한번 여기다 딥 리서치를 한번 시켜봤고요. 어, 하루에 10번 정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아래 보시면 이제 딥 리서치라는 텍스트가 보이실 텐데요. 그거 선택을 하시고, 내용을 쓰고 누르면은 지금까지 보셨던 거랑은 이제 다른 형태로 검색이 이루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딥 리서치 이렇게 누르시면은요.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누르면은, 네.
그냥 시간이 좀 조금 예, 아이고, 아이고, 괜히 건드렸네. 네. 네, 해서 작업이 완료되지를 않아서 잠깐만요. 제가 여기 이게 지금 저기 음 퍼플렉시티까지 가버렸네요. 네, 네, 네. 요게 라이너였는데 네, 일단은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서 이렇게 쭉 보여줍니다. 최신 기술 동향, 인공지능 기술 동향을 보여주는데 좀 제가 기대했던 거랑은 좀 결과가 조금 다르게 나왔고요. 이게 아마 뒤에 이제 퍼플렉시티하고 좀 비교를 해볼 텐데요. 기술적인 내용보다가는 이제 기술 외적인 주변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시장 상황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좀 조사가 되는데 아마 좀 한글 웹사이트 위주로 좀 조사가 돼서 그런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리서치인 만큼 내용도 굉장히 이제 많은 내용들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네, 이렇게 윤리, 뭐 직업 대체, 일자리 변화, 뭐 경쟁, 협력, 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규제 이렇게 나오고, 네, 결론으로 이렇게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AI 에이전트, 개인화, 뭐 양자 AI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좀 제가 기대했었던 약간 좀 저는 좀 기술적인 부분들을 서머리를 해주기를 좀 기대를 했는데 좀 그런 내용은 좀 없는데 이건 아마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한국어 사이트 위주로 좀 검색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닌가 좀 싶습니다. 퍼플렉시티에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퍼플렉시티도 왼쪽 아래 이제 몇 개 옵션이 있는데요. 그 심층 연구라는 거를 선택을 하시고 실행을 하시면은 네, 리서치를 해줍니다. 네. 그리고 이제 퍼플렉시티에서 하는 딥 리서치인데요. 어, 시간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퍼플렉시티가 조금 더 걸린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거의 시간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딥 리서치는 이전의 모델들은 질문을 하면 즉각적으로 답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이제 딥 리서치나 이런 모델들은 이제 검색을 해야 되고 요약 정리를 해야 되고 하니까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근데 뭐 저희가 원하는 건 진짜 딥 리서치니까 뭐 몇 분 기다리는 거는 뭐 그렇게 문제는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것도 네, 쭉 네, 한 3분 정도 걸렸네요. 그래서 이거 아이패드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예. 그래서 네, 요약본 이제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네, 모방에서 추론으로 그다음에 허용 모델이 구상했고 네. 앞에 라이너보다는 좀 속도가 좀 느린 것 같네요. 결과가 출력되는 속도가. 멀티모델 인공지능의 확장, 그다음에 융합기술 응용 확대. 네. 앞서 라이너보다는 조금 더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 좀 터치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AI 에이전트 개인 비서의 진화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생성형 AI, 대규모 언어 모델의 지속적인 발전, 책임 있는 AI 구축의 중요성, 그다음에 결론 AI 기술의 미래 전망. 네,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음, 네, 직접 한번 써보시면은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간단하게 보이스 쪽으로 또 관심들이 가는 것 같습니다. 메타 이제 라마 4가 4월 달에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라마 4 나오면 음성 기능이 아마 이제 추가될 것 같다고 그러고요. 오픈 AI에서도 챗GPT 무료 사용자들도 음성을 사용할 수 있도록 또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라고 합니다. 지금 무료 서비스들이 지금 마구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인공지능 투자 규제 등 전반적인 현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 규모가 좀 어마어마한데요. 어, 예, 뭐
오픈 AI부터 쭉 이렇게 57조, 뭐 84조, 뭐 마이크로소프트는 100조가 넘고요. 뭐 아마존도 100조가 넘고, 뭐 구글도 당연히 100조 넘고요. 프랑스도 160조, 일본도 100조 가까이 되고요. 사우디는 뭐 원래 돈이 많은 나라니까 예, 100조가 넘고, 대만도 3년 동안에 4.5조나 있고, 우리나라는 2029년까지 한 3.5조 원 정도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투자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어, 네, 우려스럽죠.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인공지능 기술이 자꾸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 같다. 물론 저희가 뒷걸음질 친다기보다는 다른 쪽이 너무 앞서가니까 저희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스러워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뭐 GPU를 뭐 10,000장 이상 뭐 구매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계획이 계속 이제 수립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월드 베스트 LLM을 만든다라는 그런 계획들이 계속 나오고는 있는데, 이게 좀 아직까지 좀 실행이 정말 될 수 있는 내용들인지에 대한 의구심도 있고요. 일단 당장 올해 GPU 15,000개를 구입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아직 예산이 없답니다. 예산이. 그래서 이게 지금 빨리 추경 예산이 만들어져야 GPU가 확보가 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우려스럽고요. 어, 실제 더 우려스러운 거는 이게 돈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GPU를 살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저희 알고 있듯이 지금 물량 부족해서, 지금 공급이 부족해서 지금 엔비디아 줄 서 있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닌데, 지금 돈만 있다고 해가지고서 GPU를 확보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지금 이런 부분도 되게 좀 걱정스럽기도 하고, 네, 뭐 한때는 우리나라가 뭐 인공지능 3위 안에 들 정도로 좀 초반에는 좀 잘했었던 것 같은데, 갈수록 조금 이제 뒤로 뒤처지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좀 우려스럽습니다. 이제 중국의 딥시크랑 그다음에 일본의 사카나 AI 둘 다 이제 유니콘이죠. 유니콘 기업인데, 둘 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굉장히 큽니다. 사카나 이해 같은 경우에도 일본 정부가 뭐 슈퍼컴퓨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뭐 딥시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의 지원이 엄청난 상황인 거죠. 이런 부분, 특히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중국이나 일본이 굉장히 이제 앞서가고 있고, 이미 벌써 앞서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카나 AI부터 해서 지금 어, 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이죠.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당연히 지금 일본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어, 네.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조금 더 이제 분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좀 해봅니다. 네, 이건 조금 딴 얘기인데요. 메타가 자사의 이제 언어 모델 훈련을 하기 위해 가지고 불법 도서를 무려 82테라 분량의 불법 도서를, 그것도 이제 토렌토로 이제 받아가지고 학습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사이트들이 이제 불법 사이트인 거죠. 섀도우 라이브러리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 데이터를 다운받아가지고 학습에 사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부 개발자들 간에 이제 주고받은 이메일이 이제 증거라고 하고요. 법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런 데이터 받아가지고 인공지능 학습에 사용하는 건 사실 뭐 공공연한 비밀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이제 법정에서 얘기가 되고 이제 이렇게 발표가 이제 알려진 거는 이제 처음인 것 같은데요. 음, 이걸 좀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불법 도서를 다운로드를 했다라는 건 물론 이제 잘못된 거이기는 하죠. 잘못된 거기는 한데, 어쩌면, 그러니까 오픈 AI도 GPT-3부터 데이터셋에 대해서, 학습하는 데이터셋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개를 안 하고 있거든요. GPT-3에서도 책 데이터를 상당 부분 썼다라고 하는데, 책 데이터가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북1과 북2로 나눠져 있는데, 북1은 나름 좀 명확하거든요. 그는 이제 GPT 1, 2부터 사용되던 거여가지고는 오픈되어 있는 퍼블릭 도메인에 있는 책 데이터를 가지고 썼다라는 것이 확인돼 있는데, 북투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북투는 저거 아마 이런 저기 섀도우 라이브러리에서 받은 거일 거다라고 이제 추측은 있는데, 뭐 증거는 없습니다. 증거는 없는데,
어쨌거나 그런 불법적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그 인공지능의 어떤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 책을 GPT가 그걸 썼다라는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냥 추측일 뿐이고, 우리가 꼭 그 책을 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디지털 데이터, 디지털 북을 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유명한 책은 이미 그 요약본이라든가, 그 책에 대한 리뷰라든가, 토론 내용, 디스커션 내용은 이미 인터넷에 뭐, 광범위하게 다 있기 때문에, 굳이 책 원본을 쓰지 않더라도 그 책에 대한 내용들은 학습에 다 사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기는 합니다. 어쨌거나 이제 그러한 정보들이 쓰였기 때문에 오늘날 이제 굉장히 성능 좋은 정말 놀라운 인공지능들을 저희가 이제 접하고 있는 건데요. 책들을 디지털화하는 작업은 구글이 사실 오래전부터 해왔거든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그래서 구글이 책 디지털화한 거 책 분량이 4천만 권이 넘는다고 합니다. 2019년 기준입니다. 2019년 기준으로 4천만 권이 넘는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뭐 앞에서 사용한 데이터는 아마 이 중에서도 굉장히 일부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구글이 자신들이 디지털화 해놓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인공지능을 학습을 시킨다. 그런다면 저희가 만나게 될 인공지능이 과연 어떠한 모습의 인공지능일지 정말 상상하기도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게 필요할까? 필요하지 않을까? 그건 정말 좀 약간 좀 고민해 볼 부분이기는 할 것 같은데, 만약에 정말 좋은 의도로 쓰인다라는 가정하에, 아니, 저 4천만 권에 해당하는 책들이 인공지능이 다 학습을 한다. 그건 정말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쌓아놓은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그대로 다 받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인공지능이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거는 정말 엄청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겠죠. 아마 저작권 문제도 있고, 아마 저작권 책 저자들이 아마 난리가 나겠죠. 이 아마 4천만 권 중에 제가 쓴 책도 몇 권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하여튼 일단 저작권 문제 때문에 이 부분은 가능하지는 않겠지만, 어쨌거나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본다면, 만약에 언젠가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책들이 만약에 인공지능이 학습을 하게 된다면은 어떤 세상이 될까요? 한번, 네,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오픈 AI가 옥스퍼드 대학교랑 인공지능 혁신 연구를 하기로 했는데요. 이게 또 재미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옥스퍼드 대학교에 보들리언 도서관이 있다고 합니다. 보들리언 도서관에 여기 있는 데이터를 인공지능에 어떻게든 활용할 거라고 하는데요. 이걸 어떻게 활용하게 될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혹시 시코펀시 편향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시코펀시 편향이라고 하는 게 AI 챗봇이 사용자 의견에 이제 무조건 동조하거나 또는 이제 과도하게 아첨하고 비위를 맞추는 건데요. 여기 얘 보시면은 이제 챗봇이 하늘은 블루야 했을 때 사람이 아니야라고 하면은 바로 맞아, 이거는 그린이야라고 하는 건데, 사실 저는 이거 챗GPT 처음 나왔을 때 제가 직접 겪어봤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울산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 챗GPT가 울산은 위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울산이 부산 위에 있다라고 했는데, 제가 아니야, 울산은 부산 밑에 있더라고 하니까 바로 챗GPT가 얘기를 했거든요. 맞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울산은 부산 밑에 있는 겁니다라고 좀 겪었거든요. 벌써 몇 년 전에.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실수를 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챗GPT 개발자들이 이렇게 맞추도록 로직을 이렇게 구현을 해놨구나라는 정도로만 이해를 했는데, 이게 이제 계속 학문적으로 연구가 되고 해서 이런 현상을 시코펀시 현상이라고 이제 부른다라고 합니다. 시코펀시 현상이라고 부른다고 하고요. 예, 요 뭐 비슷한 예입니다. 앞에서 비슷한 예입니다. 뭐 예, 쌀 가격, 뭐, 이런 내용을 물어봤는데, 또 이것도 뭐, 너 틀렸어 라고 하면 바로 이제, 사용자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이 시코폰시 편향이 왜 문제냐면은요, 이건 뭐 그냥, 챗GPT의 한계, 인공지능의 한계가 아니야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가보면은, 이게 사실 엄청난 결과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챗GPT가 처음부터 사용자랑 정서적 유대감을 강하게 만들도록 만들어져 있는 거죠. 이제
제조사들에 의해요. 제조사들이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만든 거죠. 이렇게 챗GPT가 동작을 하도록. 근데 이 결과적으로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사용자들은 본인도 모르게 이 인공지능 AI 이게 가스라이팅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가스라이팅.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계속 너 맞아, 그래, 맞아 이렇게 얘기해 주면 이 사용자가 예를 들어 가지고 아, 나 지금 굉장히 우울해.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나 이제 뭐 죽고 싶어 하면은 지금 극단적인 예를 듣는 겁니다. 그러면은 AI가 그래, 이 세상은 더 살 필요가 없어. 뭐 이제 뭐 죽는 게 더 낫겠어.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실제로 발생을 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14세 소년이 AI 챗봇이랑 대화를 한 다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폐증 앓고 있는 청소년들도 챗GPT랑 이제 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 하다 보니까 챗GPT가 이 대화자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에 계속 동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얘가 갑자기 이제 부모한테 적대적으로 돌변한다든가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시코펀스 편향이라는 거를 저희가 그냥 가볍게 볼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이제 경각심을 가지고 이제 인공지능을 한 걸음 이제 떼놓고 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고요. 앞부분에 4.5가 GPT 4.5가 굉장히 사력 있고 공감도 잘해준다고 했는데 절대적으로 거기에 공감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항상 한 걸음 이렇게 한 걸음 거리를 두고 이제 대응을 해야 되고요. 인공지능이 나한테 잘 맞춰준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빠진다면은 진짜 이제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계속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얘기를 해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형 AI가 저널리스트의 일자리를 대체할까요? 저희가 인공지능 처음 이제 생성형 AI가 나왔을 때 하던 질문들입니다. 이미지 생성 AI가 나왔을 때, 디자이너들 이제 큰일 났네. 디자이너들 일 뺏기는 거 아니야라고 했었었죠. 결국은 이제 어떻게 정리됐냐면 여기 있는 글과 같이 아니야, 인간은 뭐 AI가 뭐 저널리스트를 또는 뭐 디자이너를 변호사를 프로그래머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음, 좀 더 이런 사람들이 더 가치 있는 일에 좀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인공지능은 그냥 지원하는 도구에 불과할 뿐이야 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거든요. 예,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렇게 해서 위안을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라는 거를 이제는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앞쪽에 이제 저널리스트 얘기 나왔는데요. 이제 JD네 코리아 웹사이트에 있는 기사입니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제, 뭐, 구속 취소해서 AI가 예측한 탄핵 심판 전망. 누구든 궁금해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이제 신문 기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이렇게 기사로 한편에 이제 기사죠. 기사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그록이 쓴 겁니다. 그록 인공지능이 쓴 거예요. 이거는 기자가 쓴 게 아니고요. 인공지능이 썼고 거의 그대로 이제 올려놓은 겁니다. 글을. 어, 이런 상황인데도 지금 저널리스트가 본인의 일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은 보조적인 수단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여기 인공지능이 글을 썼는데, 그리고 인공지능이 쓴 글이 거의 그대로 올라와 있는데, 아마 뭐 표시가 몇 개 바뀌었을 수는 있겠죠. 근데 거의 쓴 글이 그대로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도 지금 저희는 인공지능이 보조적인 수단에 불과하다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음, 오픈 AI에서 박사급 AI 에이전트를 사용하는데 월 3천만 원을 책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연봉으로 따지면 이 AI 에이전트의 연봉은 이제 3.5억이 되는 거죠. 3.5억. 회사에서 이런 박사급 AI 에이전트를 만약에 채용을 했다 그러면 굳이 또 다른 박사급 사람을 고용할 필요가 있을까요? 음, 앞에서 과학자가 이제 AI 과학자가 실제로 본인들이 연구도 하고 그걸 발표를 해가지고 이제 컨퍼런스에 채택도 되는 상황이거든요. 음, 연구자가 지금 걱정스러운 게 아니라요. 지금 바로 지금 프로그래머가 지금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프로그래머가 지금 이제 저도 이제 계속 종종 프로그래밍을 하는데요. 이제 최근에도 이제 프로그래밍을 할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인공지능을 당연히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가지고 프로그래밍을 했는데 이제 사실 제가 잘 모르는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물어보면서 이제 코드를 받아가지고 돌려보면 자꾸 이제 에러가 나가지고 제가 에러 수정을 해주는데 그래서 결국 이제 제품 하나 만들긴 만들었는데요.
그 전체 제품을 제가 이해를 못해요.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전체적인 부분은 이해를 못해요. 이 프로그램은 인공지능이 만든 거고 제가 보조적으로 약간의 버그를 잡아준 거인 것 뿐인 거예요. 이 프로그램은 이제 프로그램이 주가 되고 오히려 제가 보조적인 수단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서 이제 클로드 3.7 소넷도 그렇고 뭐 저기 구글의 이제 그 제미나이 코디도 그렇고 그 성능들이 계속 지금 좋아지고 있거든요. 예전에 이제 단편적인 코드 몇 줄을 짜주는 정도였다면은 지금은 거의 뭐 완성된 프로그램을 거의 다 지금 작성해 주는 수준까지 왔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인공지능이 추가되고 프로그래머들은 이제 뭐 그 서류 작업해 주거나 뭐 오류 있으면 오류 잡아 주거나 아니면 그뭐 이제 그런 보조적인 수단이 되는 게 아닐까 그런 걱정을 지금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 인공지능이 인간을 멸종시킨다. 이제 그런 얘기는 아닌 거죠. 인공지능이 인간을 쫓아낸다? 어, 인공지능이 인간을 쫓아내지는 않겠죠. 옛날에 기계가 노동자를 공장에서 쫓아내지는 않았죠. 그렇지만 누군가는 노동자를 공장에서 쫓아냈죠. 기계가 있었기 때문에. 네, 지금 그런 현상까지 지금 온 게 아닌가 저는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고요. 그래서 정말로 이제 저희가 현실을 좀 다시 한번 좀 돌아보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뭘 해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예, 말씀드리면서 네,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